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유튜버 부동산 참치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평택 부동산뿐만 아니라 웬만한 지역들, 특히나 수도권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KB 리뷰온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렸던 게 있었고요. 오늘은 이제 인플레이션 이거에 대해서 왜 집값이 오르는지, 이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맞는 것일 수도 있고 틀린 것일 수도 있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싫어요를, 이 맞는 것 같다 싶으면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댓글까지는 안 바랄게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부동산 상승이 이어지는 이유가 오늘의 바로 주제입니다. 왜 이게 올라갈 것인가? 지금 뭐 대선도 남아 있고 미국의 테이퍼링 하는, 한국의 이제 금리 인상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그런지를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기사들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할게요. 자, 첫 번째, 정부의 정책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정책 변화는 대부분 부동산 관련된 것들만 이야기할 건데, 부동산 관련된 정책 변화, 즉 보유세라든가 양도세라든가 또는 나중에 취득세 등등 모든 부분들이 조금씩 변할 수 있다. 그 정도만 한번 보고 넘어가죠. 그렇게 되면 여기 보면 12월 23일, 오늘이죠. 세부담 더해놓고 3월 완화책 기다리는 정부 라고 나옵니다. 여기 이제 3월이 내년 3월이거든요. 22년 3월인데 올해 이제 표준지위 공시지가가 2년 새 10%가 올랐대요. 2년째. 그러면은 벌써 20%가 올랐죠. 20%. 그리고 매도 매수 희망자 정책 변화 주시하면서 올스톱 됐다. 지금 관망세가 뚜렷하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망을 하고 있다. 근데 그 와중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무주택자는 관망할 게 아니라 금매가 나오면 잡아라. 내년에도 집값은 오른다. 뭔 소리 하는 거냐? 너 집 있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냐? 누가 얘기하시는데, 일단은 저는 집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냉정하게 시장을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다주택도 있으실 거고, 무주택도 있으실 거고, 1주택도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일시적 1가구 2주택도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청약을 기다리시는 분들들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오늘 제 영상은 그냥 단순히 참고용으로만 봐주십시오. 제 말이 옳고 그른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거를 이렇게 보고 나는 이렇게 해석을 했구나, 부동산 참치는 그냥 이렇게 보고 있구나 라고 가볍게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너무 역정 내시고 막 화내시기보다는 그래 너는 이렇게 떠드는구나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네, 여기 보면 이제 조선일보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분이 이제 굉장히 오래 하셨죠. 근데 보유세 완화를 내년에 하겠다. 그래서 1주택 보유세 서민 중상층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표를 얻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후보 1, 2번 후보가 비슷비슷한데, 한쪽에서는 지금 저 사람을 뽑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망언을 쏟아내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진짜 이 당을 믿고 그냥 가야 되는가라는 것 때문에 역대급으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표심을 못 정하고 있는 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을 보면 3대1, 3대1, 3대1 그래서 나머지 요거 3분의 1 정도 되는 분들이 어디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판도가 갈릴 것 같은데, 어쨌든 정책을 보고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 뭐랄까요, 정치적인 이야기는 조금 배제하더라도 어쨌든 저쨌든 내년 대선으로 인해서 부동산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좀 변한다. 다만 내년에도 법이 바뀌긴 어렵다.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뭐 대통령령이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한시적으로 이렇게 좀 풀어주거나 완화하거나는 할 수 있는데, 법을 다시 개정한다? 이거는 사실 제약의 얼굴에 자기가 침 뱉는 꼴이 되기 때문에 안 할 것 같거든요. 어느 당이 돼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왜냐하면 현재 그 180석이 또 한 2년 정도 더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뭐 누가 되느냐에 따라 굉장히 우리나라가 암흑기를 걸어갈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있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과연 내가 지금 집을 사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아파트, 주택 관련된 거를 내가 지금 사야 되느냐라고 고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고민을 하시는 분들 중에 무주택이신 분들한테는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 2022년 부동산 상승이 이어지는 이유 두 번째 인플레이션의 역습입니다. 예. 자, 인플레이션은 뭘까요? 물가가 상승하면서 화폐 가치가 이제 변화되는 거를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뭔가를 투자를 하려고 하거나 또는 은행에서 이자를 많이 받기나 뭐 이런 식으로 돈을 회전하려고 하죠. 예. 디플레이션하고 인플레이션은 검색해 보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 역습이라는 건 뭐냐면 전통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금리가 상승하면서 주택 경기가 하방하고 뭔가 이렇게 좀 그 물가 상승률을 잠재우면서 이렇게 진행되는 게 전통적인 방법인데 그 전통적인 방법은 모든 네트워크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근데 지금은 각국 은행들, 전 세계의 모든 이런 은행 총재들이나 뭔가 이 시장을 주도하는 그 나라들에서 하고 있는 흐름이 달라요. 한쪽은 완화, 한쪽은 긴축 쪽, 긴축과 완화를 뭐 번갈아 가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기사 보면서 정리할게요. 한국일보에서 나왔고 세계중앙은행 오미크론으로 인플레이션 지속이 우려된다.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물가 상승이 우려된다. 물가 상승이 우려된다라는 게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서 시중에 많이 풀려 있는 양적 완화로 인해서 많이 풀려 있는 돈을 다시 흡수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긴축입니다. 연준이 이제 자산 매입을 축소했다. 시중에 풀려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사주다가 이제 그거를 좀 축소했다. 간단하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즉 시중에 풀리고 있는 돈을 걷어들이고 있다. 즉 금리가 올라갈 거다. 돈의 가치가 올라갈 거다라는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 지난주 서방 주요 국가의 중앙은행은 긴축 통화 정책으로 전환했다. 서방 쪽이고요.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것은 미국 중앙 연방준비제도 자산 매입 축소 일정을 앞당겨 내년에 3회 정도 금리 인상을 할 거다. 이 금리 인상은 분명히 주택 가격에 영향을 줍니다. 근데 이거는 전통적인 금리 인상일 때는 주택 가격에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지금은 예전하고 다른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한들 과연 그게 제대로 먹힐까? 가 이제 포인트가 될 건데 뒤에 한번 이야기할게요. 자, 여기 문화일보에서 나온 건데 인플레 경기 둔화 복합 악재 덮치면 내년 3분기 GDP 손실 최대 3%를 이룰 것이다. 요게 이제 보면 22년도 3분기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가 함께 발생한다면 이게 전통적인 흐름이 아니잖아요.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가 함께 발생한다. 그리고 상방 리스크가 4.6%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렇게 금리를 올려도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2%, 3%를 유지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4.6%가 넘어갈 수도 있다. 인플레이션의 경기 둔화까지 겹칠 경우 은행 등 예치금 등 금융기관의 경우 신용 손실, 보험증권회사의 경우 시장 손실 등 자본 비율이 큰 폭으로 하락한다. 은행의 경우 금리 상승과 성장률 하락 영향으로 차주의 신용 위험이 증가하면서 자본 비율이 13.2%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자, 이 말인즉슨 금리가 올라가니 내가 매달 지출해야 되는 돈이 늘어남으로써 그거를 갚지 못하는 신용불량자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담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로 그런지를 내년에 한번 봐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전통적인 인플레이션에서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이거를 잡을 수 있는 건가? 자, 한쪽은 조이고 다른 한쪽은 푼다. 즉 혼돈이다. 이거는 지금 혼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기사를 보면서 이야기 드릴 거거든요. 지금 미국에서는 돈을 줄이겠다. 테이퍼링, 양적 완화는 끝났다라고 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계속해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돈을 풀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전하고 다른 모습인 거죠. 예전에는 미국이 움직이면 다른 나라들도 동시에 딱 금리를 올렸어요. 심지어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앞서서 올리죠. 앞서서 올리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게 내년에 무조건 3번 정도 더 올라간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과연 그 금리가 올라가는 것 대비 정말로 시장이 안정이 될 거냐? 앞에서 보신 기사처럼 약 4.6%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인플레이션의 역습이 뭘까?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자, 세계의 고민 인플레이션, 통화 정책은 탈동조화 해서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는 자산 매입 축소를 속도 내고 있는데 금리 인상도 할 거고, 반면에 유로존과 중국 등은 기존 완화 기조를 유지한답니다. 자, 미국은 긴축을 하고 세계를 지금 패권을 다투고 있는 중국하고 유럽 이쪽은 완화를 한답니다. 자, 그럼 한쪽에서만 돈을 흡수한다고 해서 지금 될 일인가? 이 지금 공급망이 무너지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과연 한쪽에서 돈만 흡수해서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될 일인가?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현재는 예전처럼 바닷길이 열려 있고 하늘길이 열려 있고 뭔가 물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전부 봉쇄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전기자동차를 주문했는데 언제 받을지 몰라요. 예, 주문은 했는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하고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뭐 요소소파 등 그런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것들이 경제적인 봉쇄가 일어나면서 가격이 급등할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미리 금리는 올려놔야겠죠. 하지만 어느 일정 수준이 되면 그걸 다시 풀 확률이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미국 임금, 집값 줄줄이 급등. 요거 집값, 임금이 급등했답니다. 이거를 그레이트 인플레이션 시대라고 해요. 39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이래요. 미국이. 임금, 주택가격 한 번 오르면 쉽게 내려가기 어려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게 금리를 올린다. 금리를 예를 들어서 테이퍼링을 해가지고 올려요. 근데 임금 상승률이 높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면 그렇다면 금리 인상을 더 빨리 할 건가? 그 부작용도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그 금리 인상만으로 해결될 건가? 그죠? 시중에 지금 풀려 있는 이 돈들을 흡수함으로써 금리를 올리는 걸로 해결될 건가? 지금 공급망이 무너진 게 문제이기 때문에 공급이 해소되지 않으면 계속 올라갈 텐데요. 일반적으로 필요한 원자재들이 있는데 그게 바다를 건너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못 들어오고 세계 각국에서 자국의 그 시스템을 방어하기 위해서 차단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모든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해결되지 않고 단순히 금리만 만져서 될 일인가?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점점 말이 어려워지는데 이따 뒤에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한경부동산 내년에도 집값 오른다. 전문가들 깜짝 전망 내놓는 이유. 금리, 보유세 인상에 근데 여기 이제 보유세는 일단은 공시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기본적인 보유세는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폭이 올해보다 줄어들더라도 오른다. 상승폭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하락으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여기 공급 확대가 단기 성과가 미미하다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공급을 하려면 오늘 분양해서 입주까지 한 3년 걸리거든요. 이게 이제 선분양일 때고 후분양일 때는 지금부터 짓기 시작해서 분양하고 1년 있다가 입주까지 해야 되는 거라 당분간 없다는 얘기예요. 당분간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게 대구나 세종시처럼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물량들은 예고되어 있는 것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과연 싸게 나올 건가를 봐야 됩니다. 자,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려면은 대구나 세종시처럼 공급이 이루어져 가지고 미분양 물건이라든가 뭔가 적체되어 있는 물건이 있어서 고를 게 많아야 돼요. 선택의 여지가 넓어져야지만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거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평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될 것이냐. 그리고 향후에 민간 택지에서 분양하는 것들, 브레인시티도 마찬가지고, 안중의 화양지구도 마찬가지고, 평택의 고덕을 뺀 나머지 지역에서 민간 택지들이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싸게 나올 거냐, 싸게 나올 거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한번 계속 볼게요. 요거는 이제 2020년도, 2022년도 주택시장 전망, 한국산업연구원, 전국이 2.5% 상승, 매매 시장이고요. 전세 시장은 3.5% 상승. 특징은 공급 부족, 지속적 전세 수요 상승세 전망되지만 단기 급등 상승에 따른
경계 심리로 상승폭이 축소될 것 했는데 2.5%,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전국 5%, 우리금융경제연구소는 전국 3.7% 상승입니다. 뭐 보유세 인상 및 금리 인상의 부담, 전세자금 대출 거절 등 변수 생길 경우 상승세 둔화에 영향을 미칠 듯, 양도세 강화로 거래 물량 공급 감소하면서 수요 위축돼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세는 유지가 될 거고, 기준금리 인상, 대출 규제 강화, 주택 공급 확대로 21년 대비 상승률이 낮아질 건데도 3.7%가 전국적으로 상승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상승할 거다. 4개의 기관이 전부다. 물론 다른 기관에서 하락을 얘기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 기사에 나와 있는 거는 대다수가 상승을 이야기하고 있다. 전문가라는 집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주택 가격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이유를 얘기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은 기존의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 신규로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어떻게 될 건가? 자, 세 번째, 모든 가격이 상승한다. 금융위기 데자뷰, 위기감 커지는 시멘트 업계입니다. 요게 이제 유연탄이라는 게 여기 보시면 제조 원료의 77%, 그러니까 시멘트를 만드는 데는 무조건 필요한 이 자재가 쭉 221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28까지 떨어졌는데 평년이 여기입니다. 평년이 61이거든요. 이거에 거의 2배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시멘트만 그럴까요? 네, 아까 보셨죠. 임금 상승, 주택가격 상승, 그리고 시멘트 상승, 뒤에 보시겠지만 철근 가격까지도 상승을 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시멘트 제조 연료의 77%를 차지하는 유연탄 가격이 고공행진 중, 지난해 평균 톤당 가격은 61달러, 톤당 222달러까지 치솟았다가 7주 차인 지난 10일 129달러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지난해 가격 대비 2배 상회.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거는 이제 철근값 얘기입니다. 이것도 오늘이죠. 23일. 고철값이 뛰고 철강제 가격 인상이 됩니다. 철강 제품값도 연쇄 상승, 당분간 강세라고 돼 있거든요. 이 모든 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공급망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어느 나라는 자국 기업이 위험하기 때문에 완화를 유지하고 어느 나라는 돈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긴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맞아요. 스텝이 다 같이 한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분산돼서 가고 있습니다. 누가 이길지 모르겠지만 피해자가 되면 안 되겠죠. 자, 그런 와중에 우리가 과연 내년에 집값이 하락할 것에 배팅을 할 거냐? 당연히 우리나라 이 대선 후보들이 어떻게 입을 뻥끗뻥끗 하느냐에 따라 집값이 출렁출렁 하겠지만 전 세계적인 흐름이 지금 혼돈 속에 있거든요. 이 혼돈 속에서 비교적 그래도 안전한 게 무엇인가? 현금을 들고 있는 게 안전한가? 현금을 들고 있다라는 거는 내가 전세를 살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금을 들고 있는 것과 그렇다면 내가 실물 자산인 부동산이나 또는 다른 실물 자산을 들고 있을 건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내년에 금리도 오르고 경기도 어느 정도 상승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과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분명히 선택을 해야 될 텐데 어떤 걸 선택할지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자, 어쨌든 시멘트 그리고 철근 값이 올라간다. 여기 보면 철근을 비롯한 철강 제품 가격도 연쇄적으로 인상. 11일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 가격 정보에 따르면 철근 스크랩, 고철, 생철은 톤당 66만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6.4% 상승했다. 통상 계절적 비수기로 꼽히는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철 스크랩 가격은 지난주 톤당 62만 원대로 소폭 내리긴 했지만 30만 원 선에서 거래되던 평년 수준을 여전히 웃돌고 있다. 자, 그렇다면은 아파트를 짓는 원자재 가격이 다 올랐네요. 인건비가 앞으로 오를 거고요. 시멘트, 철근, 철근 콘크리트니까 시멘트, 철근 값이 다 오릅니다. 그렇다면은 분양가는 안 올리고 건설사의 마진을 줄여가면서 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에 공시지가가 올라가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건설사에서 취득하는 토지의 가격도 올라가겠네요. 자, 그러면 토지를 매입하는 원가가 상승하고 철근, 콘크리트, 인건비가 전부 상승했는데 예년 수준으로 아파트가 나올 거다? 그렇다면은 정말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예, 그게 아니고 예전 수준이 아니라 높아진 분양가에 나오면은 그게 미분양이 날 건가를 봐야 됩니다. 만약에라도 이런 것들이 전부 반영돼 가지고 분양가가 높아졌다. 예, 높아졌다라면은 어떻게 될 건지를 봐야 됩니다. 미분양 물건이 얼마나 쌓이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아파트 쪽 경기를 보시려면 특히나 자기가 속해 있는 이 지역, 저 같은 경우에는 평택 쪽에 분양하는 물건이 족족 완판이다. 예, 뭘 분양해도 완판이다. 그러면 주택 경기는 떨어질 일이 없다. 근데 분양했는데 미분양이 나왔다. 그때부터는 조심해야 된다. 근데 현재 평택 분위기는 다르죠. 분양하는 족족 고득점자가 수십 대 1을 뚫고 지금 당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주택 경기는 살아서 움직일 거다. 특히 상승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기존 1주택자분들은 지금 관망세가 뚜렷해가지고 갈아타기가 좀 어렵겠죠. 집이 안 팔리니까. 하지만 무주택이신 분들은 청약을 넣으시든 기존 주택을 사시던 분명히 결정은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요 가격 그래프만 한번 더 보고 오늘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철근, 스크랩, 고철, 생철, 톤당 가격 변동 추이입니다. 자, 요 그래프를 마무리로 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요 크리스마스 잘 보내고 연말쯤 또 새로운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